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달리러 나왔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카메라를 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혹은 뭐 2번 정도일 때도 있겠죠. 그렇게 카메라를 켜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지금 2025년 8월 초반인데요. 서울이고요. 그거래요. 여름 지나서 가을이 들어오는,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오늘은 기온은 좀 높은데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가볍고 질감이 얇다고 해야 되나? 하늘하늘한 공기의 질감? 그런 거를 오늘 확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달리기와 행복에 대해서 감히 제 딴에 나름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거였죠. 그냥 웃는 거랑 비슷하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거를 달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행복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니까 행복한 거다. 저도 주문을 걸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아직까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 얘기가 무엇이냐? 언제나와 같이 늘 다니는 카페에 가서 늘 마시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주제를 내뱉을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 가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경쟁, 달리기와 경쟁 심리, 일종의 우월감, 계급, 계층, 뭐 여러가지 파생되는 단어로 제가 어휘들로 설명을 풀어갈 수 있겠죠. 마라톤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극한의 오지 탐험에 도전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 경쟁하고 싶은 욕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선점하고 올라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포르쉐, 뭐 벤츠, BMW 이런 거 몰아보고 싶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심리에 대해서 원초적이고 본성에 가까운 심성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라톤 대회에 대한 경쟁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떠올려 보니까 저도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많으면 3번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이전까지는 욕심이 없었어요. 뭐 서브3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하프를 4분 초반대나 3분 후반대 1km 나아가는 페이스로 완주를 해야 되며, 뭐 옷은 뭘 입고, 에너지젤, 카페인 섭취 요령,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것들, 뭐 어디를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대회를 어딜 가야 되고, 지방을 가야 되고. 근데 저도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점점 제 한계를 더 끄집어서 표출해서 세상과 부닥치고 싶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 안에 나와 소통하고 싸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랑 싸우는 거는 오늘 말씀드릴 거랑 별개로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계속 밀어붙여야 될 과제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전에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보일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뭐 잘 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방한테 대회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앞에 무대에 올라서는 거죠. 단상에. 아니, 그러니까 입상을 한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나를 연기자라고 봤을 때 드러낸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라운드에, 피치에, 경기장에. 근데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 경쟁,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제 생애에 대해서요, 전반의 인생에 대해서 경쟁을 떠올려 봤어요. 0살 때부터 5살 유아기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했습니다. 뭐 5살부터 뭐 10살 때까지는 어린이, 10살 때부터 15살 만나이 기준입니다. 보통 청소년기. 그래서 15살부터 20살까지도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대본에는 적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20살 이후부터는 청년기랑 중년, 뭐 노년 이런 식으로 짝짝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대본에. 이따가 막히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제가 무슨 경쟁을 했을까요? 일단 그게 있겠죠.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을 해서 저라는 생명체가 엄청난 확률을, 가능성을 뚫고 이 세상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잖아요. 일단 그것도 경쟁 가운데 하나죠. 난자는 보통 한 개고 정자는 뭐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되나요? 그런 게 정자끼리의 치열한, 일종의 정자도 수컷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수컷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난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많은 확률을 뚫고 살아남아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궁벽에서 뭐 착상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태어난 건데, 일단 태어날 때 시점, 태어나기 직전에는 그런 경쟁을 저도 간접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머니 아버지가 힘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경쟁이 뭐가 있을까요? 유아기 때는 저는 형제가 한 명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는데 떠올려 보니까 뭐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겠죠. 어렸을 땐 가족끼리여도 경쟁을 합니다. 왜 경쟁을 하냐면 뭐 남자든 여자 형제든 그런 건 크게 모르겠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고 독차지하고 애정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그게 애기들의 가장 큰 욕망 가운데, 욕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칭얼대고 울고 떼쓰고 발악을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마트 장난감 코너 가면 난리를 치잖아요. 누군 사줬네, 뭐 오빠는, 형은 사줬는데 난 안 사주네, 나는 이거 옷을 물려입네, 뭐 신발 다 떨어진 걸 내가 신어야 되네, 마네, 뭐 용돈을 운동했는데, 소풍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 누구 얼마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떠올려 보니까. 근데 저는 지나고 나니까 동생이랑 나이 터울이 제법 있는 편이어서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동생한테 뭐 최근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동생은 꿍꿍이가 다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동생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저만 그냥 평탄하고 무난했다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랑, 아니면 다른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뭐 몇째로 태어난 사람의 서름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데, 응팔 같은데 보면 그 덕선 그 캐릭터가 계속 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고, 가족 사이에서 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작가의 연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떠올려보면 그런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그런 어린이 시기가 되면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에 보통 간단 말이죠. 뭐 홈스쿨링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를 갔는데, 일단 유치원은 뺄게요. 초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뭐 수학 경시 대회니 뭐 과학의 날 뭐 행사니 글쓰기 100일장 뭐 이런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성적으로, 공부 실력으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또래 집단에서 내가 등수가 몇 등이고 뭐 수학 몇 등, 영어 몇 등, 뭐 탐구, 그러니까 뭐 역사 이런 거 몇 등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잘한 애들은 최우수상 뭐 대상 이런 것도 주고, 뭐 모든 과목에서 다 상이 있었잖아요. 저 다닐 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떠올려보면 어릴 때는 그게 엄청난 경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당장 그게 돈으로 효용이 매겨지거나 돈으로 뭐 결과가 나오거나,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애기 때니까, 청소년 어린이 때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 시기가 저한테 엄청 중요했고, 누구나한테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때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뒤를 돌이켜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저란 아이는 공부랑은 거의 담을 쌓았고요. 만약에 뭐 30명, 40명 한 학급에 있다고 하면 저는 뭐 항상 거의 뒤쪽에 있었어요. 시험 공부하기 싫은 거는 그냥 뭐 수학 같은 거는 막 찍어가지고 그냥 시험 치는 게 다반사였고, 관심 있는 것만 좀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노는 거에 바빴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도 뭐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서는 제가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 못지않게 그런 사람이 저 때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거의 없었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좀 자유롭게 방목하듯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나 뭐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맞았는데, 그래도 또 꼴에 경쟁 아닌 경쟁?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좀 원초의 본성에 가까운 건데, 그냥 선사시대나 원시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인용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없잖아요. 뭐 상 이런 거야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예요. 원시인들처럼 그냥 힘 아니면 권력, 권위, 그런 게 학교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주먹질하고 패싸움하고 언성 높여가지고 막 욕지거리 하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뇌가 다 크지도 않았고, 그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뭐 겁이 없을 때고 무서운 게 없을 때고, 법에서도 보호를 받는 나이이고, 그런 처벌이 엄청 가볍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다닐 땐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 경쟁의식이, 욕구가 발동을 한 거죠. 누굴 뛰어넘고 싶고. 근데 제가 싸움을 뭐 그렇게 태권도장을 오래 다니긴 했는데, 태권도는 효력이 없잖아요. 정말 잘하려면 뭐 권투나 유도, 뭐 복싱 그런 거죠. 그런 걸 해야 좀 싸움질을 잘하지. 태권도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건강 유지, 정신 건강 다듬기, 그냥 그 정도 뿐이에요. 현상 유지 정도만 될 뿐이에요. 발전은 저는 크게 못 봤던 것 같고, 뭐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태권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요. 다른 쪽으로는 도움이 됐겠죠. 정신이나 뭐 그런 때.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참 많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덩치 크거나 무섭게 생긴 친구거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렸거든요. 그런 집단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그 동네를 거점으로 삼았죠. 그리고 학교가 좀 멀어져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중학교 때 그 끈끈한 3년간의 우정,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까지의 그런 끈끈함, 그런 걸 못 잊고 어린 성인이죠. 막 20대 초반, 그때까지 대부분 많이 이어지잖아요. 특별히 크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경쟁심이 막 발동을 했는지 친구들끼리 그런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싸움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누굴 좀 때려 눕혀달라. 내가 하기는 겁나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때 원시 시대로 따지면 시족 집단, 부족 집단 이런 건데, 저희 패거리가 10명에서 막 15명 막 이렇게 됐어요. 많게는 더 많이도 되겠죠. 그건 누구나. 소위 말해서 저는 놀았거든요. 그냥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때때로 사실 애들도 괴롭혔고, 제가 괴롭힘 당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근데 괴롭힘을 당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그런 학교에 갔을 때나 반배정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고 막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또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략을 개발을 했나봐요. 얻어가자, 그러니까 버스를 타자, 요즘 말로. 그 친구들을 그냥 호출해가지고 그냥 다 겁박을 줘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정말 순탄하고 편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또래 친구들은, 선생님 빼고. 그래가지고 그때 권력 맛을 봤는지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어요. 앞뒤 안 가리고. 다행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 눈에 많이 띄인 것 같진 않고, 학교 선생한테도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는 있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근데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래 여자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많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노래방도 많이 다니고, 저는 미성년일 때 클럽도 가고 DVD방 이런 데도 다 성인들만 원래 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나름의 꼼수를 써가지고 멀티방 뭐 이런 데 있죠. DVD방 비슷한 건데 그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영화도 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보는 거죠. 그땐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영화 같은 거 깔려있는 거 보고, 컴퓨터 인터넷 서치하고, 뭐 인터넷 게임 조금씩 여자친구들이랑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안에서 막 쪽쪽대고 뭐 애정행각하고 물고 빨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작은 미성년이었지만 수컷의 본능을 맛보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제가 그냥 세상의 주인공 같았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기가 되는데, 그럼 경쟁이 또 뭐가 있나요? 성인기가 되면 고등학교를 끝내고 다 마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취업을 할 친구들은 취업을 해야 되고, 뭐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뭐 자격하려면 자격증 따야 되고, 지방으로 파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동차 회사나 배 만드는 회사나 많잖아요. 다 각자의 진로를 택하는데, 그때 저는 그냥 그 전까지는 성인이 법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나 주간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개를 했습니다만, 편의점을 하다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친구들까지는 아닌데 친구 한 명이랑 같은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판매 같은 거에서 옷 판매하고 신발 판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규 직원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다 경쟁이 있어야겠죠. 거기 점장이나 관리자, 매니저들한테, 아니면 백화점 계열사 담당자들 있죠. 그냥 사립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무직으로 들어오는 백화점 샐러리맨들인데, 그분들이랑도 이제 웃으면서
소통도 간간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내보여줘야겠죠. 모든 사회생활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돈을 벌고 거기서 상급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야 제 생명이 오래 유지되고 저도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뭐 허드렛 일을 하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나와서 사람들이랑 대면하고 맞닥뜨리고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저는 두려움이 꽤 많았거든요. 무슨 허드렛 일을 하나 하더라도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생활의 경쟁을 맛을 보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니까 거기는 진짜 경쟁의 끝판왕이죠. 뭐 병사로 갔습니다만은,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은 다 첫인상, 외모, 아니면 이놈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취향이 어떤지, 뭐 듣는 음악,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되잖아요. 칸막이 하나 없는 그런 내무반, 생활관에 다 같이 막 남자들이,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막 10대 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우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간부들도 있을 거고, 간부들이라고 해봐야 나이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어린 성인들이에요. 젊은 성인. 이제 막 30살 다 안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몇몇 부사관들 빼고는. 하여튼 거기서 경쟁을 맛본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덕을 많이 봤어요. 일찍 학교에 진학을 안 하고 그냥 무슨 서비스 아르바이트나 직장 월급 받으면서 그런 경력을 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보직이나 하는 일로 면접 같은 것도 몇 차례 보게 되고,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랑은 아주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고, 보직도 좀 특별했고, 변경되는 일도 잦았고,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 군생활 안에서, 병사 군생활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경쟁은 많이 맛봤어요. 전 다행히도 그땐 담배도 많이 피웠고, 뭐 술은 군대라서 못 마시긴 합니다만, 또 담배로 이제 막 친해질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노래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노래를 뭐 엄청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르겠는데, 그때 선임들이 저 노래 톤이나 하는, 선곡하는 방식의 노래나 가수들이 마음에 든다고, 제가 2등병 막 1병 때인데도 일 같은 거 대기하는 거 안 시키고, 그 영내에 부대 안에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항상 선임분들이 막 마이크 들고 저를 찾으러 왔어요. 누구 좀 데려와라, 같이 노래방 가기 심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또 노래 같이 부르고 즐거웠죠. 그러면서 노래 잠깐 끝나고 쉬는 타임에 목 좀 쉬게 하자고 나가서 담배도 피고 막 선임들이랑 노가리 까고 뭐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죠. PX도 그러면서 많이 불려다닌 것보다도 이제 많이 불러주시고 선임들이 좋으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뭐 칭찬을 받는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변에 다 소위 말해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거기서도 제가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20대 초반에는 명문대 나오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관심사나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님의 기대가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학벌은 좋고 다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뭔가 억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것도 운이 좋고 다 축복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선임분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경쟁 의식이 막 발동해서 또 권력 욕심, 권위 욕심,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임이 됐다고 해서 뭐 횡포를 부리거나 누구를 못 살게 굴거나, 좀 지나갈게요,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크게 제가 어디 뭐 영창 그 군대 감옥이죠. 그런 데 갔다 온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랬고 전역을 무사히 하고 이제 본격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로 하면은 이제 20대 중반 되고 후반 30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근데 그때가 본격 실전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는 그냥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회피를 한 거죠. 맞닥뜨리기 싫고. 이제 친구들은 옛날에 다 친했던 무리들이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남자가 제대로 남자구실 하면서 경제력도 쌓고 그런 사회의 영향력도 쌓아가고 성취감도 맛보고 진급도 노려보고 뭐 등등 많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고 아니면 재테크를 하고 뭐 집을 사고 그런 준비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탈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다른 진로를 택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을 제가 개척을 했어요. 아마 제 주변에도 없는데 저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주변은 뭐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는 분이 몇몇 계시긴 한데 뭐 그분들이랑 간간히 소통하는 거 말고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 얘기 위주로만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굴러가게 됐는데, 좀 이런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죠. 지금에 다다르게 됐는데, 경쟁이란 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컷의 경쟁 아니면 여자의 경쟁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노인의 경쟁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부모님의 경쟁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수컷들은, 제가 수컷이니까 아까 동생이랑 경쟁한다고 유아기 때 뭐 놓고 신랑이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애정을 놓고. 근데 제가 크면서 느껴보니까 저는 아버지랑도 좀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책들 가운데 읽어보면 수컷들은, 남자애들은 아버지랑 경쟁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아버지면 더 심하겠죠. 근데 새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그냥 정자를 제공해준 친아버지죠. 친아버지랑도 잠재의식 가운데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큰 업적을 달성해버리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날개를 못 펴요. 많죠. 그 비틀즈의 존 레논 아들도 아버지를 사실 뭐 뛰어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머쓱하지만 그렇게 일치월장하게 아버지를 압도하는 음악의 성취나 뭐 아티스트의 자질을 보여준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 션 레논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도 워낙에 유명하고 백남준 작가랑도 같은 시기에서 뉴욕에서 플렉서스죠. 그 전위적인 행위예술부터 시작해서 음악, 백남준도 음악이고, 하여튼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션 레논이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그 신중현 선생, 그 락의 대가인데 우리나라, 그분 자제분들도 뭐 엄청 유명하고 그건 알겠지만 사실 아버지의 그런 시대 업적이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아버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성장했다는 느낌?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버지를 완전 압도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뭐 제 생각. 하여튼 그런 예시를 든 거예요. 저도 아버지랑 경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커보니까 아버지의 처지나 입장이나 이런 게 조금 납득이 되고 내가 수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살았고, 왜 지금도 그거를 바꾸지 못한 것도 있고 바꾼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랑도 경쟁을 한다, 수컷들은.
수컷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 아티스트의 트랙을 참 좋아해요. 수컷의 몰락 파트 1이라는 트랙인데요. 그 트랙의 노랫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거기서 안전하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살면은 초라해진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일까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단박이 제가 막 위안을 받는 것 같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랬어요.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있으면 오래 버틴다. 근데 결국은 초라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저한테 누가 혼을 내는 느낌? 뒤통수를 빡 때리는 느낌이라서 제가 오늘도 한 곡 반복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나오기 전에. 수컷 하면 그게 떠오르고요. 그런 노래를 만나기 전에도 저는 그 생존과 번식에 대해서 항상 고뇌를 많이 하고 정말 풀리지 않는 미궁 속의 숙제 같고 어떻게 잘 해내야 되며 내가 포용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본이 좀 필요하겠죠. 생존과 번식을 하려면. 그래서 자본을 모으려면 뭐 또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뭐 아티스트의 재능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거나 그런 오락 재미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판매자가 돼야 되고 공장장이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자본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지금 대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맨날 엉덩이 쪽에다가 제가 입는 레깅스 주머니에다 넣으니까 그 종이가 젖어버리는 거예요, 땀에. 꺼내기도 전부터. 그게 좀 찝찝해가지고 일부러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러닝 벨트까지, 핸드폰도 안 들고 나오는 제가 러닝 벨트까지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종이가 아주 뽀송뽀송하네요. 이렇게 써왔어요. 그 자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본이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배우자 선택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으면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말을 귀 기울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좀 속된 말로 끼리끼리라고 하죠.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반박하면은 그분 말씀이 맞긴 하고요. 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유유상종인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유상종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세계를 보는 관점과 시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고 뭉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그냥 달리기 좋아하시거나 여행 좋아하시거나 뭐 창작하는 거 좋아하거나 책 읽는 거 좋아하거나 글쓰기 좋아하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만나서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자각을 한 뒤로부터는 저도 뭐 그 사람들이 절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물론 그 사람들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피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낭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원이랑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누구나 사람이 다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 가운데 또 중요한 게 시간이란 말이죠. 요새 시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제임스 그 사상가 철학자의 얘기를 예시로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젊을수록 시간이 비교적 천천히 간다. 그 이유는 뭐냐,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늙어갈수록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활동 뭐 이런 게 메말라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맨날 하던 일만 하니까 적응돼서, 제 생각을 조금 곁들이면 그 상황에 안주를 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시간이 비교적 천천히 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뭐 유치원 다 학교를 다니면서 반을 이동하고 거점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남자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다채롭고, 그 안에서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런 스펀지 같은 뇌를 지녔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죠. 경험이 다 새로우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이제 더 바뀌려고요. 제 삶을. 그래서 요새 제가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그 비트겐슈타인 가수의 노랫말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랫말에서 학습을 한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일종의. 그것처럼 안전하고 초라하기가 싫어요. 그냥 저는 목숨을 걸더라도 이제 뭘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더 지나면은 제가 그동안 후회 안 한다고 얘기도 하고 스스로도 주문을 많이 걸었어요. 나는 그동안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다. 근데 정말 뭐 덤덤하게 지나간 거를 지나간 대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한 10년 더 있다가는 제가 진짜 후회란 거를 호되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뭔가 큰 일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찾아보고 있고, 지금 막 노트에도 빼곡하게 써놨어요. 극기에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일도 그렇고, 내면의 탐험이나 실제 여행과 모험에서도 그렇고. 관광은 하기가 싫어요. 관광은 뭐냐면, 제가 2017년에 갔던 동행자랑 함께 갔던 유럽 배낭여행이 있었거든요. 2달에서 3달, 한 2달 했어요.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타고 이것저것 뭐 많이 겪어봤지만, 그 경험은 그걸로 족하고, 이제 전 관광은 하기가 싫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다 관광으로 치부를 할 거고요. 조금 질이 낮은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는. 그래서 모험을 하거나 좀 거창하게 허세 가득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탐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내면을 파고드는 정신 수양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윗바사나 명상센터, 유발 하라리가 항상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사피엔스를 읽거나 하라리 뭐 호모데우스 이런 책 많잖아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들, 거기 보면 유발 하라리가 명상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뭐 동남아에서 많이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럼 뭐 불교랑도 좀 섞여있는 맥락 같고, 제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 센터가 한국에 있어요. 제 지인분이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갑자기 확 그동안 좀 까먹고 있던 그 윗바사나 센터에 대한 생각이 환기가 되면서 다시 마음을 간질간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그걸 제가 택해서 접수를 성공해서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가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 멀리하기나 그 외부와의 자극을 일부러 단절시키고 내 안에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혼자만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윗바사나 명상센터 가면 뭐 일주일인가 열흘에서 핸드폰도 없이 연락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한대요. 뭐 TV도 못 보고 그냥 생각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밥만 먹고 아니면 그 수양하고 시간 되면은. 그걸 미리 제가 도심 속에서 집에서 좀 맛보기로 체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 그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럼 도전에는 뭐가 있냐? 떠오르는 게 뭐 남극 횡단 이거는 너무 큰 거를 그냥 막연하게 떠올린 거예요. 당장 한다기보다도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 등반 그런 거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새 뭐 뇌가 진짜 개조가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래 걷기 같은 것도 있죠. 산티아고 프랑스 길을 걷는다거나 그 생장에서 출발하는 그거랑 아니면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처럼 대만을 동그랗게 섬 전체를 돌아가지고 뭐 1200km, 1400km 미터 그 정도를 히치하이킹 섞어가지고 걷는다거나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간다거나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뇌에 자극을 심기 위해서 많이 새기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지금처럼 안전하고 초라하게 살기가 싫어서 저를 돌보고 위안하고 자위하고 그런 시기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평생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좀 공격성이 드러나네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요. 사람 경쟁 종류 뭐 지금 많이 언급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초반에 얘기했던 자동차, 포르쉐, 뭐 벤츠, G클래스 뭐 타고 싶은 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명품, 우리나라도 뭐 명품 많이 사는 국가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근데 저는 명품은 별로 욕심이 없고 뭐 오히려 10대 때나 그런 걸 좀 사봤고요. 뭐 20대 되고 나서 명품은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도 경쟁의 욕심이죠. 제가 크면 클수록 학벌은 콤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가방끈이 짧거든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다 그랬잖아요. 가방끈이 짧은 편인데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는 건가? 거의 뭐 만학도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책을 그렇게 탐독을 하고 일주일에 2권씩 읽고 읽었던 책 또 보고 유튜브 안 보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고 학벌이 지적 허영심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건강도 그렇겠죠. 마라톤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남들이 건강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건강한 몸매를 드러내면 번식을 아무래도 잘 하잖아요. 뭐 동물들도 그렇고 막 새도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 집 지었다고 춤추는 새 이런 거 보셨죠? 다큐 같은 데서 춤을 막 요상하게 엄청 잘 추잖아요. 새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요 사람이라고. 까마귀도 그렇게 똑똑한데 저도 운동하는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냥 성실한 사람인 인상을 심어주고 싶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수명을 길게 살거나 그런 건 욕심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경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실패나 성공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면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삶의 의미가 불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는 이런 바람처럼. 그래서 경쟁을 회피하거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거기서 뒷걸음질 치거나 멈춰서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나를 채찍질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꼭 해라. 저도 그게 안 돼요. 근데 뭐 저한테 보상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식사 안 하고 배고프고 이런 거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게 저는 소원이었거든요. 돈이 뭐 아주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사 먹을 돈은 있는데, 제가 그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북후나 그 조승우 한약사가 쓴 채소과외식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그런 책들만 파고들다 보니까 거의 막 사상이나 이념에 젖어들듯이 자기 세계에 파고들다가 그렇게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까지도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피자든 뭐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때때로 그래요. 그래서 수분 같은 것도 좀 관리해서 마시는 거고, 물 같은 것도 그 쾌락을 내가 나중에 맛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뭐 병인가 중독인가 그래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항상 대본 중간에 써놓는 건데, 모든 주제가 오늘 경쟁이니까 그럼 경쟁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경쟁을 해서 뭐가 좋은가 앞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자본을 거두어 들일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아이들까지 낳고 번성해서 키울 수 있고, 단순해요. 그게 다예요. 병 안 걸리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살아남으면 다행인 거고, 그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과 이제 알게 될 사람과 친해지면서 가벼운 안부를 전하고 주고받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가 뭘 먹었는지 궁금해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재밌게 한 행동과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즐기는지, 그런 거를 항상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항상 잘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수련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차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감정들도 좀 소개를 하면, 위안을 얻고 동질감, 안도감, 안심, 인정, 유대심리, 이런 거를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죠. 사람이 그런 거를 풀어주지 못하면, 배설하지 못하고 싸지르지 못하고 카타르시스를 분출하지 못하면 정말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고 그런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계속 안 보다가 글을 좀 쓴 거를 올리고 싶어가지고 한 2차례 정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계속 안 하고 있고, 그 글만 잠깐 올렸는데, 이제 제가 인스타, SNS 이런 거를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은 걸 잘 내보일 일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찾아 만나가지고 그런 자랑을 떠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 21세기 SNS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근데 저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 친구도 별로 없고,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난관을 좀 헤쳐 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난관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좋거든요. 근데 몸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되면 뭐 담배를 하루에 뭐 한 갑 피운다? 뭐 반 갑 피운다? 그런 거랑 뭐 이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